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한 채 마감됐고요. 9월 시장에 아주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었고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이 제조업 지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8월 ISM 제조업 지표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PMI 역시 거의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투자 심리를 제공했고 이날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줌이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시간을 거래해서도 10% 넘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4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4% 정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약간은 좀 과도하게 내렸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게요.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 정도의 지분가치 희석이 있을 텐데 이게 4% 넘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역시 변동성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 또 월마트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1980년대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서 이날 반등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S&P 500 지수 또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장을 뒷받침해준 건 경제 회복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지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는 56으로 4개월 연속 성장했음을 보여줬고 지난 2018년 11월에 58.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마켓 제조업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IHS 마켓에서는 이 전반적인 상장세는 탄탄하고 2019년 1월 이후 가장 가팔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3분기에는 따라서 더욱 강한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강합니다.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함으로써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욱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수혜주라고 불리는 줌비디오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39% 가까이 폭등하면서 기술주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월마트가 아마존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한 월마트 플러스를 9월 중순쯤에 출시를 하겠다고 밝혀서 이날 6% 넘게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시장 막판에 나온 소식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AMC가 미국 내 극장 140곳의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이 기대감에 시간을 거래해서 11% 가까이 오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테슬라는 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4.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약속 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더불어 성장과 모멘텀주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치주와 순환주까지 더해지면서 회복 흐름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했고 0.7% 넘게 올라서 28,645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도 1.4% 가까이 오르면서 11,939포인트, 12,0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7% 넘게 올랐고 3,526포인트 기록하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9월의 출발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핫했던 일부 종목 그리고 일부 섹터 그리고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이른바 좀 모멘텀 플레이가 여전히 유효했던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조업 PMI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나와주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좀 지지했던 하루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장 초반에는 근데 나스닥은 좀 상승을 했지만은 다우는 좀 하락권에 그치면서 결국 오늘도 이 3대 지수가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어떤 월마트의 급등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이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우 지수도 좀 상승권으로 돌아섰고 3대 지수 역시도 좀 골고루 오늘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밤 사이에 0.7%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 지표가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중 한때 43.3달러 선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었던 국제 유가가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 636만 배를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유가는 약간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국제유가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0.7% 올라서 선물 시장에서도 42.9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등락을 계속 보이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 내내도 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값은 이 아시아장에서는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2,000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좀 달러 약세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고 이것이 금값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금값은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 0.1%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976.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주는 게 맞는데요. 이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탄력을 지키지 못한 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0.7%가 붕괴되면서 0.678%에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0.2% 올라서 92.33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경제 지표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좀 매크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경제의 V자 반등 기대감을 좀 지지해주는 좋은 경제 지표가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낙관론 역시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ISM에서 발표하는 8월 제조업 PMI가 56으로 석 달 연속 확장세를 기록을 했고 특히 컨센서스 54.8에 상회를 했죠. 그러면서 2018년 말 이후에 또 최고의 이런 지표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ISM에 따르면요, 8월이 공급망을 재개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정상화한 지 첫 달, 풀 먼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덕에 세부 지표도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고용 지수가 여전히 확장세를 의미하는 50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1포인트 전달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신규 주문 지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18개 부문 가운데서 15개가 이번에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라든지 그리고 주택시장 호황이 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일부 경계론도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거치고 결국은 지금 좀 움츠러든 그 수요 부진을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 이 업계가 좀 직면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공급이라든지 생산 역시도 둔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계론이 줄진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떤 지지율 이 추이를 보더라도 경기라든지 그리고 증시가 호황을 나타내는 것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은 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슈퍼 V자 반등이 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잠재적인 치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홍보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의 좀 지적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좀 회복세가 정체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역시도 계속되는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7월에 고용이 좀 둔화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실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말미에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좀 둔화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그 경제 여파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은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9년까지의 미국에서의 고용 순증가가 600만 명에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0.4%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2009년에서 2019년까지는 연평균 1.3% 정도의 비율로 고용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즉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좀 본다면은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고용 창출이 나타날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좀 예측을 했고요. 제조업은 오히려 가장 좀 부진한 고용 창출을 나타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쉼없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쉬지 않고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켓워치에서는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요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그 트레이더의 그 시장 월가의 트레이더의 말을 인용한 그 기사인데요. 슈업 리서치의 부회장인 랜디 프레드릭의 말을 이용해서 향후 몇 주 내에 2, 3%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3,7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강세론자인데요. 이렇게 시장 조정을 예상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내놓을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괜히 시장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인물은 사실 약세론자가 아닌 강세론자입니다. 다만 3,700까지 연말까지 오를 때에는 그냥 쉼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몇 번의 이 조정 장세는 또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술적 요인인데 요즘 2020년 S&P 500 지수는 2009년 지수의 상승과 그러니까 반등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가 2009년 반등의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현재 그러니까 2020년 S&P 500 지수입니다. 자,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타날 것이냐 이 내용인데 S&P 500이 2009년에도 한 3차례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던 것처럼 2020년에도 몇 차례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 실적입니다. 어닝 시즌이 잠재적인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인데 미국에서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된다면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죠. 이것 또한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비친 건데요. 팀장님, 사실 우리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앞으로 잘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의 그 목표치가 좀 상향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분명히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한 8월 17일 대비해서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 추이를 좀 보면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2,900에서 3,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데믹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을 이유로 목표 주가 제시를 포기했던 BMO라는 기관에서는 며칠 전에 3,650으로 월가 최고 목표치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거치고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됐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캐너코드라든지 오펜하이머 등의 IB는 이 연말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너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랠리가 너무나도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불확실성 섞인 그런 분석을 최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좀 분명히 해보면 밸류에이션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약세를 전망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실적 전망이 그렇게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가치에 좀 가치를 두고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하는 멀티플 확장에 의해서 증시 랠리가 좀 이어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인정은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람의 심리는 숫자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항공업계의 감원 칼바람을 막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항공업계, 그동안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50억 달러, 3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이 지원 정책이 이달 말에 종료가 됩니다. 항공사들의 재정난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지원 정책이 조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날도 따라서 항공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놓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계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항공사를 곤경에서 구하고 항공업계를 임시 해고에서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회가 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불과 어제였죠. 미국의 3대 항공사가 국내선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항공사들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추가 지원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공업계에 대한 이 항공 수요에 대한 회복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항공 업황이 물론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S&P 글로벌이라는 곳에서는 2024년이 되어서야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항공 여객 수요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망 대비해서 하향 조정된 그런 이 전망치를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망은 좀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객 수요의 회복을 도모한다기보다는 고통받는 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의미로 좀 해석하는 게 더욱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태우고 있죠. 현금 소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정부 지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도산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좀 이 단물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업황에 대한 그 업계에 대한 이 투자 심리를 조금은 그래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월마트가 아마존 프라임을 겨냥한 월마트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부품사의 새 아이폰 7,500만 대 분량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유상증자로 6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소식에 이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진석 팀장의 월마트 종목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있었던 월마트 플러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번에 나와서 불확실성이 좀 거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마트가 아마존 프라임에 대항마가 될 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월마트 플러스를 드디어 공개를 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한 6% 이상 좀 급등하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가입비 98달러로 책정된 월마트 플러스인데요. 35달러 이상 구매 시에 무료 배송, 그리고 식료품 등 매장 당일 배송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주유비를 좀 할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도 줄을 설 필요 없이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 그리고 바로 계산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당초 7월 말 출시가 좀 기대가 됐던 월마트 플러스인데요. 근데 다소 출시가 좀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9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처럼 서비스 개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거치자 오늘 주가가 급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제 월마트 플러스의 출시가 이제 공식화된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마트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발표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의 당사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가입을 하겠다 또는 가입을 고려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고요. 그리고 18세에서 44세 이 범위에서는 70%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날 발표 후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월마트의 이 옴니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결합 그 채널의 진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한번 좀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좀 회의론도 좀 남아 있는데요. 고든 해스킷이라는 IB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스포티파이 이런 많은 각종 구독 서비스의 좀 포화 상태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 98달러를 내고 월마트 플러스를 구독할지는 의문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좀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한데요. 향후 이 월마트 플러스가 이뤄내야 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마존 프라임 대비해서는 분명히 월마트 플러스가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무료 배송의 최소 구매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월마트 플러스는 이번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뮤직이라든지 TV 등의 부가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홀푸즈 이 식료품 구매 할인 등도 아마존 프라임에서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월마트 플러스가 내세울 거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월 12.95달러 그리고 연 98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프라임의 월 12.99달러 그리고 연 119달러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측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90%가 월마트의 10마일 근거리에 좀 거주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좀 규모의 경제를 좀 내세워서 향후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오는 10월에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했고요.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자신의 부품사에 7,500만 대 분량의 부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애플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이제 오는 10월에 5세대 이동통신 5G가 탑재된 신작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품사에 주문한 내용을 보니까 해당 부품을 약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가량의 부품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이폰은 총 4종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2종류의 애플 워치, 또 더 작은 크기의 홈팟 이런 것들도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점은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어폰이 아니라 이번에는 헤드폰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귀를 덮는 헤드폰이라고 해서 오버 이어 헤드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드폰
핸드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애플 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주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른 내용이고요. 하지만 애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매장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매출이 11%나 성장했죠. 또 아이폰 매출도 전 세계 매장을 다 닫았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20% 넘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신제품들이 어떤 성적을 기록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팀장님, 일단 그 초회 물량이 7,500만 대 주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많이 주문하면 이번에 잘 팔리겠구나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번 물량은 많은 걸까요? 많은 편입니다. 매일 가을 좀 보면은 애플이 신제품 출시 전에 부품을 대량으로 좀 주문을 하죠. 근데 지난해 여름에 한 7,500만 대 분을 주문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분 정도라고 좀 얘기가 나왔죠. 이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에 힘이 실어주는 그런 수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 기준으로 500만 대 좀 차이기 때문에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약 한 7%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팀쿡 시대 이후에 연 아이폰 판매가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2억 대 이상을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억 9,500만 대 정도를 파는 데 그쳐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2분기에 합쳐서 한 7,430만 대 정도를 판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신제품이 연말로 갈수록 더 잘 팔리는 아이폰에 더욱더 부스트를 달아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5배 이상 폭등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던 테슬라가 이날 주식 공모를 통해서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주가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좀 줄이겠다라는 계획인데 대부분의 유상증자들처럼 이날 테슬라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추가 발행 지분은 한 번에 매도되지 않고 수시로 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신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바클레이즈 등 은행 10곳을 통해서 신주가 발행되고 매각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대차 대조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 즉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당사는 최근 10년간 유상증자로 약 14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창립한 이후 최대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지난 2월에도 20억 달러 규모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흔든 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유상증자에 대한 계획, 자금 조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불과 2주 만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줘서 시장은 좀 혼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가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해서 이날 주가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유상증자라고 하면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까? 유상증자의 주가 영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신주를 더 팔았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금난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시장이 좀 납득할 만한 이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성장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유상증자 시에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가가 좀 급락 반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예상치 못했던 무브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물론 쇼크는 아니지만 다소 서프라이즈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번에 유상증자 시에 한 1,0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 수의 약 한 1.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작은 분량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